안녕하십니까. 4조 용산국제업무지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용산을 필두로 여의도와 노량진의 유기적인 개발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해외 및 국내 유사 개발 사례를 보고 주로 연결과 접근성 개선에 집중해서 지하화와 복층구조 개발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의 중심에 있는 도심 개발과 그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금주에는 스마트시티로 지칭되는 미래 도심의 형태와 이동수단에 대해 추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이동수단의 혁신과 연결성, 지구별 개발계획, 연결성, 접근성,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의 형태입니다. 용산, 여의도, 노량진은 메가시티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율 저하로 전체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조적으로 도심에서의 문화, 의료, 교육 등 집중된 인프라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입니다. 도시는 그 역할에 따라서 초도심과 도심, 부도심, 그리고 리빙시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중 최중심부인 초도심 도심은 차량 밀집화 해소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서 초고속 지하철, UAM 등을 이용한 이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지상은 보행자 중심이 되고 지상 이동수단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 대중교통과 공유 모빌리티가 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율주행 레벨의 고도화와 모빌리티 간 정보 공유로 교통체증이 해결될 것이며 새로운 타입의 대중교통은 거대한 실내 공간을 구축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왼쪽은 지하 공간을 보여주는 단면도인데요. 지하는 각종 물류의 이동과 분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거리의 건물까지 물류가 이동되고 최종적으로는 소형 모빌리티 등을 이용해서 문화까지 서비스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심과 부도심의 경계면입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탑승을 대기하는 모습은 여느 고속버스 터미널, 공항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은 기존의 환승터미널에서는 노선과 시간이 정해진 교통수단으로의 탑승만 가능하였지만 새로운 환승 플랫폼에서는 카풀과 유사한 개념으로 같은 목적지와 취향을 가진 사람을 매칭하여 배차 시간과 노선에서 보다 자유로운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당 모빌리티의 공간은 영화 또는 스포츠 관람 등을 통한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공유 모빌리티는 Purpose Built Vehicle, PBV의 한 종류가 될 것입니다. 본 환승 플랫폼은 UAM의 정류장인 버티포트로도 불리게 될 것인데 이는 뒷부분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도심입니다. 공유 모빌리티와 개인 모빌리티가 공존하면서 이동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오른쪽 그림의 개인 모빌리티는 앞서 말씀드린 PBV의 개인 PBV 형태로서 식사를 하면서 화상통화를 하는 모습, 업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 시간이 식사, 휴식, 업무, 운동 등 다른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부도심을 통과하여 최종 목적지인 리빙시티로 도착합니다. 출퇴근을 마친 개인의 모빌리티는 다른 거주자나 관광 목적의 방문객들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빌리티가 이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미래의 모빌리티는 이동의 기능을 가진 공간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신규 모빌리티는 PBV가 있다면 하늘 공간에는 UAM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UAM 운행 예정 노선, 또 이 착륙장인 버티 허브의 활용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김포공항, 용산, 국제업무지구 구간을 시범 운행한 다음에 인천공항, 잠실, 수서 등 서울 시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형태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되면서 마포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한강구역 일대가 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32km 노선, 일산 킨텍스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여의도까지 31km 노선입니다. 버티허브를 여의도에 구축하게 되면 UAM과 다른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버티허브는 UAM과 PBV를 충전할 수 있는 차징존, 택시와 버스가 접근할 수 있는 트랜스퍼존, 보행자들을 위한 그린스퀘어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티허브 상부는 에어택시나 개인 UAM 항공기들의 이착륙장으로 구성하고 이곳에서 배터리 충전과 MRO,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 등 정비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버티허브 하부에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인 PBV를 위한 도킹 스테이션을 두고 이곳에서 충전과 정비를 하며 용산 및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UAM이 스마트시티까지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 탑승객은 다시 PBV를 통해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이 PBV는 교육,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등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페, 식당, 병원 등의 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동시간을 운전으로서 소비하던 기존의 개념에서 이동시간, 공간을 개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간, 삶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며 용산을 중점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용산의 개발을 비행기 모형으로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가운데 비행기 동체 부분은 서울 내 행정타운, 두 번째 오른쪽 날개 부분은 도심 내 여가 문화 공간, 세 번째 날개 부분은 대학 특성화 공간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으로서 역할이 필요한 이유를 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공공기관을 전국의 각 도시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펼쳤으나 각 기관들이 파리에 브랜치를 두는 방식으로 본점은 지방에, 파리에는 지점을 두어 중복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였고, 영국 또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지방 근무를 꺼리는 공무원 사직이 다수 발생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양국의 공공기관 이전 결과 지역 균형 개발 효과는 있었으나 이전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세종시 또한 인구 감일 완화 목표는 속히 달성했으나 행정 업무의 비효율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선 사례들로 서울의 행정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이전하지 못할 것이라면 서울 내에 잔존하는 행정기관들을 용산으로 집중시키고 시너지를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종적으로 구상하는 디자인은 유네스코로 지정된 브라질리아의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가운데 녹지 공간과 행정기관의 조화를 이루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좌측 날개 부분인 대학 특성화 공간의 개발입니다. 먼저 붉은색 공간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대 등 무려 5개의 대학이 자리한 대학 밀집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스턴의 MIT와 하버드, 뉴욕의 NYU 사례처럼 대학 내 담장을 허물어 개방하면 도시와의 경계를 허물고 인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고, 또한 이 담장 공간의 빈 땅을 도로,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 가능합니다. 또한 1번 구역에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빈 공간을 대학들의 창업, 연구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NYU 사례처럼 도시와 대학 건물의 경계를 허물고 도시와 함께 공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측 날개 공간인 주거 문화 공간입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는 정부청사, 용산공원, 중앙박물관 등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주거문화공간의 테마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용산의 남부 일부에도 구옥 아파트인 이촌지구가 있는데 서울시는 이들 단지를 최고 50층, 평균 30층 이하 아파트 4,339채로 새로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우측 날개 공간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주거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여의도 지구입니다. 여의도는 현재 아이덴티티인 금융지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추가적으로 재개발을 통한 거주공간 증설과 서해뱃길의 시작점인 서울향으로 기능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의도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많은 기업 빌딩이 들어서 있지만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정체되면서 지역 전체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내 15개 8천여 가구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한강 인근에 공공용지와 문화시설 등을 확보해 한강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등을 마련 예정입니다. 해안교통 기능으로서 여의도에서 한강을 따라 서해 경인 아라뱃길까지 더 나아가 외국으로까지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의도의 한강변에는 유람선이 정박하는 서울항이 2026년에 조성 예정입니다. 동부가 물길의 시작점이자 관광의 시작점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지구로서 기존에 계획한 바와 같이 노량진 철도를 상부로 덮어서 이를 상업공간 그리고 도보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상부 데크 공간 활용 방안 외에 저희는 1호선 남영역에서부터 한강철교 노량진역까지의 1호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고려하였는데 이를 노량진, 대방까지 연장하여 모두 지하화하여 상부 데크 설치의 대안으로 최종 모델에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주변 관광자원 개발은 여의도, 용산, 노량진 인근에 인공섬, 미술관, 박물관, 공원 형태의 유람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산, 여의도, 노량진 간의 연결성입니다. 남북으로는 원호대교, 한강대교의 추가 정비와 앞서 말씀드린 남영역에서부터 노량진, 대방까지의 1호선 지하화로 차도, 도보의 개선 흐름 원활화 방안이 있고 좌우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의 재정비 및 지하화와 각 대교별 추가 다리 연결로 교통 흐름 원활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서해뱃길 시작점인 서울항을 고려 중에 있으므로 신규 연결도로인 대교별 다리 연결은 서울항까지의 연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 흐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하도로 개발 사례를 스터디하였으나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현재 도로망으로도 교통체증 혼잡이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하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해 보았습니다. 근본 서울시에서 발표하였던 광화문부터 용산, 여의도까지의 녹지 위주인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사례처럼 지상을 녹지화, 도보화 시키고자 하는 니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에서 초고속 이동은 주로 지하로 이루어질 것으로 초고속 공용 모빌리티의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 또 쿠알라룸푸 스마트와 같이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시에 하수도로서의 용도 변경 이용 등 지하 공간의 활용 방안은 다양하므로 여전히 필수적인 개발 요소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주 준비 자료를 마치며 이후에는 도로 상하수도 전력 공급을 위한 효율적 인프라 확충안과 용산, 여의도, 노량진의 최종 개발 모델 도면 등을 구성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